주식시장은 이걸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자산 뭘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뭐라도 났어. 사야 돼. 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경기가 호황이면 주가가 오르고 불황이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해왔는데 미국의 확진자가 뭐 하루에 6만 명이 넘을 정도로 확진자도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요. 여기다가 경기도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웬걸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상황. 과연 미국 주가가 이제는 실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 건지 네네. 아니면 혹시 진짜 미래를 다 내다보고 전망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와 주가의 괴리 이제 한번 풀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우리나라도 뭐 어쨌든 확진자가 완전히 확 줄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뭐 몇십 명 단위인데 네. 미국은 뭐 이제는 뭐 6만 명대까지도 나오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미국 참 걱정이 되는데 이미 경제도 그에 맞춰서 정말 타격을 받은 거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현재 뭐 전망치는 매번 나올 때마다 IMF가 경제 전망치를 해도 낮아지고 네. OECD가 해도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어디를 타격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총재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매파고 어떤 사람은 뭐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장 매파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클리블랜드의 메스터라는 분이거든요. 네. 좀 얼굴도 생기신 것도 좀 약간 좀 날카롭게 생기신 네. 여자분이신데 네. 매파인 거죠. 매파. 네. 그분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너무 슬프다.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가 타격을 준 대상이 너무나도 취약한 계층들만 힘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500명이 넘는 고용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문 닫는 회사 거의 없어요. 네. 근데 10명 이하의 를 고용하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 여긴 다 지금 문을 닫는 회사가 너무 많은 거죠.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약한 계층들만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다 이거고요. 실제로 고용이 감소한 걸 보니까 고소득층은 5%만 감소했어요. 네. 근데 저소득층 하위 20%의 임금을 받는 분들은 40%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부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보면은 정말 밑에 있는 취약한 분들만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이걸 반영할까요? 주식시장은 이걸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 영세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는 경제 전체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은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큰 기업들 중에서도 더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면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은 뭐 타격 안 받았다 오히려 집에서 다 넷플릭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인 이하의 사업장 이런 사업장들이 어려워지면 이분들 소득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렇죠.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도 주가는 올라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포함한 아마존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게 경기와 동행하면서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고 MS를 뺏어오면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하던 거를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성장률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남이 하던 거 뺏어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광고하는 사람도 없으면 유튜브도 없을 거고 결국은 그거 맞겠지. 그러나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광고 시장에서 MS를 유튜브가 개인하고 있다. 이걸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이라는 거에 정치를 좀 찾아보면 구글이라는 회사 알고 보면 뭐 결국 광고 회사고 넷플릭스도 결국은 SO나 PP 그렇죠. 같은 그런 그렇죠. 뭐 케이블 업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업자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신산업은 뭐 대공황 직전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처럼 없던 산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죠. 이번 신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침략과 약탈 구전 전통 산업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약탈만 하냐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어요 하나
구독 경제라는 개념이죠. 구독 경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던 돈을 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결제하려고 그러면 손을 벌벌 떨다가 네. 요새는 그냥 꾹꾹 누르잖아요. 카카오톡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선물하게 보내버리잖아요. 네. 이거 없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애플이 만약에 뭐 구독 경제 서비스를 뭐 또 다른 사람한테 그 팔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하고 유형자산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구독 경제 시스템 한번 구축하면 여기에는 메인터너스를 제외하는 새로운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자본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을 쌓아놓을 이유는 뭔가요? 이게 보면은 혹시 모르니까 경제가 이렇게 순환하니까 빠지면 투자해야지. 그러면 위에서 먹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없는 거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다 구독 경제인데 네. 이건 그냥 가는 거잖아요.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는 제가 무서움을 이번에 제가 직접 느껴봤는데 이 코로나19가 하도 확산될 때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제가 OTT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이걸 3개를 한꺼번에 구독을 했다가 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맞아. 회비가 그냥 나도 나오네. 모르게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지금 다 해지했습니다. 이거 안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이 나가요? 그래서 역시 구독 경제는 무섭다. 한번 네네. 구독을 하면 내가 안 보고 있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계속 구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뭐 시장이 창출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인들의 최근에 저축률이 올라간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비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구독에 한 번 맞습니다. 당하면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웬걸 저축률은 늘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축률이 늘어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PCE라고 해가지고 네. 개인 소비 지출 요 개념하고 DPI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 요 개념인데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늘어났고요. 네. 실제로 소비 지출은 이렇게 쭉 빠졌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그냥 꽁돈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막박 쓸까? 이러다가 이제 저축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인들이라면 다 썼을 텐데. 그럴 수 굉장히 있죠. 달라졌죠. 지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용주가 나중에 나를 다시 고용할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네. 불안한 거죠. 내가 다시 갈 수 있을까 일자리로?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재밌는 표현 중에 AI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관심 많았잖아요. AI가 사람의 어떤 일자리를 뺏어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죠. 어떤 일자리를 뺏어가는지에 대해서 기자도 힌트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라벡스라는 사람이 만든 패러독스가 있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AI는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은 쉽게 하고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은 어려워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자, 어려워하는 건 뭐냐? 사람이 어려워하는 거. 막 엄청 계산하는 거, 복잡한 계산식. 못해요. 어려워하잖아요. 5개 국어 하는 거 못하잖아요. 네. AI는 한 번만 시켜놓으면 다 하잖아요.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청소하는 거, 네. 음식 서빙하는 거. 네. 이런 일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제일 싼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울한데요? 예, 그런 얘기는.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자리는 과거에도 줄질 않았어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줄었냐? 미드 스킬. 아주 하이 스킬이 아니고 미드 스킬인데 루틴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 일들은 줄어듭니다. 제조업의 그 양질의 일자리를 부리던 그런 맞습니다. 소위 일자리들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그 계층들의 일자리면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거죠. AI는 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안 뺏어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네. 평균 임금이 빠지겠죠. 이거는 또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영향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 지금 인플레이션 논쟁도 있고 디플레이션 논쟁도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인플레이션 저도 가능성은 그렇게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논란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많은데 지난주엔가 나온 논문에 제가 이제 찾아보다 재미있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 유럽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좀비 기업들만 찾아낸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는 게 이자를 못 내고 네. 어차피 지금 망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안 망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애들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좀비 기업들은 망해줘야 그래야 생산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좀비 기업이 계속 생기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좀비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이 0.35%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중산층은 몰락할 것이고 디플레이션 위험도 높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고평가된 거 설명해야 아니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결고리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거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따라가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나요? 매출이 좋아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매출이 좋아지면 이익이 좋아지겠죠. 네. 근데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요. 이 네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연결고리 중에서 이익이 좋으면은 주가가 좋다. 여기서 연결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그렇죠? 이익이 좋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은 주가가 안 좋은 거고 이익이 안 좋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주가가 좋은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주식의 어떻게? 밸류에이션 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금리로도 할 수 있고 뭘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호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호도. 주식에 대한 선호도. 네. 너 주식 사는데 얼만큼 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거는 커집니다. 네,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주식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심산을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거는 결국은 통화량 증가였던 것 같고요. 네. 통화량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유가가 올해 마이너스 40불 갔잖아요. 네. 근데 왜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을까요? 이게 유가가 제로까지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왜 마이너스 40불까지? 그러니까요. 세상에 돈을 내고 원유를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40불씩 받는 거잖아요. 1배럴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서만 있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 즉 네가 선물을 들고 있다면 이게 만기가 되면 너 원유를 가지고 와야 내가 이걸 해지해 줄 거야. 이거니까 생겼던 게 마이너스 유가거든요. 네, 저장고가 없으니까. 저장 공간이 없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유가 저장 공간만 있었다면 마이너스까지 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인 게 또 있어요. 금리요? 최근 예. 내려서? 네. 금리.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에 수수료를 거꾸로 물리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시중은행이 괜히 뭐 연준에 돈을 준다든가 맞습니다. 예탁금으로.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가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돈이 채권이라는 공간이 저장 공간이 있어요. 막 돈을 넣었어요. 네. 돈이 넘쳐난 거죠. 돈을 조장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 통화량은 이렇게 풀렸는데 저장해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도 네. 채권에다 넣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뭐든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질 텐데 큰일 났네. 뭐 하지? 숏 캐시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숏 캐시 하락에 원더. 베팅하는 거. 캐시의 네네. 가격이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말까지 재밌는데요? 헤지펀드 운용을 했었으니까 네. 자꾸 롱, 숏의 개념으로 설명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다 롱숏이에요. 뭐냐면 주식을 산다는 건 난 주식 그냥 내 돈으로 산 건데 그거는 캐시를 숏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주식을 롱한 거고요. 그죠? 뭐 내가 현대차를 롱하고 기아차를 숏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네. 현금을 캐시를 숏한다는 거죠. 캐시를 숏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숏 캐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buy something인 거죠. 아무거라도 사야 된다. 아무거라도. 뭐라도. 그럼 이 현금은 다 같이 떨어져.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뭐라도 났어. 사야 돼. 금을 뭐-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네네. 국채를 사든 사야 돼. 아무거나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아무거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연준의 자산이 더 늘어나는 걸 볼 거예요. 네. 7조 달러에서 멈춰 있는 듯 하지만 10조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건 컨센서스예요. 네. 사람들은 더 공포감에 질리겠죠. 네. 뭐라도 사야 되는데. 자, 근데 뭐라도 사야 된다는 데까지 공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자, 이제 뭐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살까? 그럼 그래도 좀 안전한 거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권으로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자산 뭘 것 같으세요? 국채 아닌가요? 미국 국채?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미국 회사채. 미국 회사채로 회사채. 압도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미국 회사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언제 걱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언제 끝나냐? 이미 심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계속 갈 것 같은데. Round one, fight.